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당 김남수 어르신께서 평생 친구사 활동을 하시면서 어, 많은 사례들을 안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여러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들고 왔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김재규 정보부장이 나를 부른 까닭은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드물었다. 그러니 응급실은 더 드물었다. 그때 사람들은 한밤중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침구사를 부르러 왔다. 의료인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층과 뜸의 응급 구조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따라 나서야 했다. 병원 응급실과 긴급 구조대가 자리 잡으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응급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친구사가 긴급 구조대였고 응급실 역할도 했다. 그래서 그때는 한밤중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다.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1979년 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통금이 시작되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를 사택으로 불렀다. 그가 보낸 자동차는 인적이 끊긴 밤길을 한 번도 서지 않고 단숨에 내달렸다. 비상등을 번쩍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지시에 따를 뿐이라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유명한 의사들과 시설 좋은 병원을 제쳐두고 굳이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캄캄한 밤중에 하도 빨리 달려 도착한 까닭에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하기 어려웠다. 궁금증을 누르며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널찍하고 조용한 방에 그 혼자였다. 급한 환자는 보이지 않고 조금 전에 황급하게 달리던 숨가쁜 분위기와는 딴판으로 집안이 고요해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인사치레가 간단히 끝나자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이나 대부분 마음의 병으로 심장에 화가 몰리거나 간에 경맥인 족골은 강경이 흥분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심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손목 안쪽으로 심장의 원기가 드나드는 출입물인 심문과 심장에 기가 모이는 거걸에 침을 놓았다. 간이 경맥의 흥분은 발동의 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이의 족골은 강경, 흥분을 억제하는 행간혈과 족골은 강경이 지나가고 두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백회혈로 수습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불면증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서 왔다. 김 부장은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할 일이 많아 밤이 돼도 기가 여전히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울러 간이 심하게 탈이 나 있었다. 그는 만성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가려움증이 특히 심한 양팔과 등에는 간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간반이 몹시 심했다. 해독 기능이 있는 간에 탈이나 독소를 없애지 못하니 그 독으로 인해 피부가 가렵고 간반도 심한 것이 분명했다. 원인이 이러하니 간에 대한 치료도 해야 했다. 간을 다스리기 위해 첫째 발몸뼈와 둘째 발몸뼈가 갈라진 사이에 있으면서 간장에 원기가 모여드는 태충혈과 간에 기가 모이는 가슴의 기문의 혈을 선택했다. 그리고 간장기가 흘러드는 등에 있는 간유혈을 잡았는데 간유는 불면증의 특효다. 그리고 신의 기능을 북돋아 독소를 잘 배설할 수 있도록 다리 안쪽 복사뼈 위에 있는 축빈. 피부는 폐와 대장이 주관하니 폐의 기가 흘러드는 폐유혈과 수양명 대장경의 혈인 어깨마루 바깥쪽에 있는 견우혈을 써서 가려움증을 가라앉혔다. 아울러 간의 혈액 저장 기능을 돕고 혈액을 깨끗하게 피부병이 낫도록 무릎뼈 안쪽 위 모서리
혈의 혈을 선택했다. 간의 기능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혈에는 사실은 비장인데 여기서는 간이라는 혈에는 비장 소속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족태음 비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백대도 태백공손 상구삼국 누곡지기 음능천 혈액 이렇게 쭉 순이 나가는데 아마 이제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간에 족태음 비경의 혈이고요. 네, 혈액.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위 기능.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간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장부의 기능이라는 게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간이 부족할 때는 그 간을 보호해주는 뭐 비장의 경락을 건드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급한 바가 간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는 혈액가 최고의 혈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비위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 위에 위액기가 모이는 중환 그 양옆에 있는 양문에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사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한 사람이고 최근에도 이제 봤고요. 나는 유침에 든 침을 거두고 가만히 그 집을 나왔다. 김 부장은 다음날 자정에도 나를 불렀고 김 부장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오긴 했지만 다시 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역시 침뜸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의미. 김 부장은 편히 자서 살 것 같다며 나를 무척 반겼다. 그동안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고 유명한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낫지 않았어.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그 용하다는 침이나 한번 맞아보자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쉽게 나았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침을 맞을 걸 괜히 고생만 했지 뭐요. 다만 직책상 한방증의 왕진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으니 환자나 구하는 것으로 여기고 너그럽게 받아주시오. 김 부장은 꽤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간이 나쁜데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이 독한 약을 먹으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뭐 병원은 병을 낳는다. 병원은 병을 만든다는 이반일치 선생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아토피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 납병 환자들이 드나드는 병원에서 먹는 약, 주사 맞는 약, 바르는 약을 발랐던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바를 때는 뭐 사실 마취제니까요. 신경을 마취시키는 거지 근본적인 그런 어, 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세포를 망각시키는 거고 마취시키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부역이 굉장히 독해서요. 오장육부를 거의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차를 못 탔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신기했던 게 물론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긴 했죠.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또 플러스 알파 이런 그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이렇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기도 또 잘 걸려요. 이런 사람들이 유약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달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항상 축농증은 달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폐가 약하고 어, 폐와 직격탄을 이루는 것이 코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침뜸으로 효과를 본 다음 날부터 한동안 나는 밤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했다. 근데 이데올로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보파나 이런 분들이 이분의 이 김재규 선생 얘기를 올리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글쎄 모르겠어요. 니스를 향하는 갑자기 그 소설책 리스본을
리스본행 야간 열차인가요? 거기 주인공도 역시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반역자로 말하자면 프레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대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데올로기는 의미가 없죠.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민주 열사가 계시는 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읽는 데는 생명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정말 민주국가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뭐 길에 있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나 유기견, 이런 친구들을 대하는 그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그 수준을 이제 간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데올로기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명 앞에서는 누구든 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불평등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생명은 누구나 다 존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 김 부장과 나는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침뜸의 덕을 톡톡히 본 그는 친구술에 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내 말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 근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친구술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아니 왜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신규 친구사 양성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친구사 제도가 폐지된 셈이지요. 그동안 친구사 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늘 마지막에 가서 실패했던 과정을 설명하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탄식을 했다.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심각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듣던 김 부장은 내게 박정희 대통령과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느라고 약조를 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10월 30일로 잡았소. 잊지 마시오. 김 부장은 친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유와 청원한 친구사법이 번번이 폐기되는 이유를 알리며 대통령령으로 입법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했다. 나는 대통령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 김 부장이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 처음 뉴스를 접하는 순간 나는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김 부장은 전날인 25일에도 치료를 받으며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도마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사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친구사 제도 부활은 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허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때서야 대한민국에서의 치매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침사법 입법 문제는 단념하고 생각이 법보다는 수를 남겨놓자는 쪽으로 기울어 침수론이라는 문을 열어놓았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4일만 더 참았다면 온 세상 환자들의 비명도 있음이 없고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고생도 없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김남수 어르신께서 뭐 여러 대통령들을 거의 낮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로 빠지면,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폐지를 했거든요. 그 친구사 제도를.
그러면서 인제 일반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 한의원을 차릴 수 있도록. 예, 하다못해 접수하는 사람들까지도 한의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면허를 허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명은 귀중하기에 어 어떤 내 생각,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뭐 색깔론적인, 뭐 좌파냐 우파냐.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긴 있나요? 난 그럼 저는 그런 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재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쁜 꿈 꾸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옆에서 킥킥대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 딸의 응원은 저런 거예요. 이렇게, 네, 킥킥대고 웃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카카오 스토리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낙서조차도 나 자신이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노래도 올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나는 틈틈이 올리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제가 20년, 30년 제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딸은 뭐 기술을 익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좀 이렇게 쌈박하게 해서 보내야지 자기 지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워낙 그런 쪽이 뭐 약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제가 막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하는 일들이 이것저것 좀 있다 보니 이거 뭐 기술적인 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랑 많이 하셨죠? 네, 여러분에게 오늘 많이 격려하셨죠? 스스로에게. 그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왜냐면 나로 인한 또 다른 나를 바라봐주는 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를 먼저 챙기시고, 그래서 왜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을 새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시아라고 샹들리에라고 들어보셨죠? 그 친구 사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마는 예술 강사셨고 아버님은 정말 예술가셨고, 기타리스트, 뭐 기타를 치시면서 작사 작곡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두 엄마 아빠 사이가 사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10살 되던 해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버님이라는 분이 음악을 하면서 뭐 마약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해가지고 약간 이중인격자?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인격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술과 마약을 먹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그리고서 뭐 이제 10대 때 뭐 밴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밴드 활동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자작곡을 부르고, 근데 이제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분들이 이 친구의 그런 그 잠재 능력을 캐치해서 세상에 알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게 너무나 큰 쇼크여가지고 역시 마약과 술에 이제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엄청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고 자살하기 직전이었는데, 마침 친구의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팝 가수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샹들리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비디오에서 그 댄서 엄청 아름답습니다. 제가 버드나무가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그리고 또 버드나무뿐만이 아니라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 몸이 저렇게 자연처럼, 버드나무처럼, 잎사귀처럼, 나뭇가지처럼 그 바람을 휘날리면 그 바람의 숨결대로 내 몸을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속에 나오는 댄서가 정말 예술적으로 춤을 춥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그럼 줄이고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